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지만 팔도를 떠도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발걸음은 추위쯤에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아 경상도 일대의 민심을 살피려 길을 나선 참이었는데 변복을 하고 낡은 도포 하나만 걸친 채 터벅터벅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라는 이름 한양에서는 꽤나 유명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나타나 탐관오리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해낸다는 그 어사.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영웅 소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금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참 매섭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손이 곱아서 도포 소매 안으로 움츠러들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하나 넘자 저 아래 작은 마을 하나가 눈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가지 붕들이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어디서도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건 밥을 짓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마을로 발을 들였습니다. 골목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녀야 할 마당에 인기척 하나 없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집인가 싶었는데 창호지 너머로 가끔 사람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사람이 있긴 있는데 다들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문수가 멈췄습니다. 소리는 길가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낙네 하나가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30대쯤 됐을까요? 낡고 해진 저고리에 치맛자락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옷이 얇아 보여서 이 추위에 얼마나 추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박문수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한겨울에 밖에서 왜 우십니까? 아낙네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뺨은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를 보자 처음엔 겁을 먹었는지 몸을 움츠렸는데 박문수의 눈빛이 따뜻한 것을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나으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이 봄부터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논바디를 못하니 가을에 거둔 것도 없고 어린 것들이 셋인데 사흘째 물밖에 못 먹였어요. 그래서 그만. 저 집 곳간에서 쌀 한 줌을 훔치다 들켰습니다. 아낙네가 가리킨 곳을 보니 길 건너편에 제법 번듯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유난히 잘 사는 집 같았습니다. 박문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와집 대문이 열리더니 남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50줄쯤 된 양반이었는데 두꺼운 털배자에 갖가지 반듯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아낙네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오, 마침 잘 됐소. 나으리 저 여인이 제 곳간을 털었소이다. 쌀 한 줌이라고는 하나 도둑질은 도둑질. 관아에 끌고 가서 엄히 다스려 주시오. 목소리에 기름기가 잔뜩 발라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양반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아낙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낙네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쌀이 얼마나 됩니까?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2홉이요. 아이들 죽이라도 한 솥 끓이려고. 2홉. 어른 손으로 2움큼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와 멀찌감치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기와집 주인 눈밖에 나면 겨울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반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으리 이 마을에 법도가 없으면 되겠소이까? 도둑질을 그냥 두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소? 그때 박문수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도포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꺼낸 것은 둥그스름한 청동빛 물건이었습니다. 말그림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순간 양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패를 보는 순간 이 남루한 행인이 누구인지 알아챈 것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둘러서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박문수가 마패를 다시 천천히 품속에 집어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법도를 말씀하시는군요. 양반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법도란 힘있는 자를 보호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당신은 얼마나 됩니까? 예예? 논이 몇 마직이나 됩니까? 곳간에 쌀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양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바로 길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사흘을 굶고 있었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알고 있었겠지요. 박문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쌀 2호. 그게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당신 곳간에서는 쥐도 모르게 없어질 양이지요. 그러나 이 아주머니한테는 자식 셋의 목숨이 달린 무게입니다. 양반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묻기 전에 먼저 양반으로서 당신 도리를 물어야 할 것 같소. 이 마을에서 가장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오? 그렇다면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 걸 눈뜨고 봤다는 것도 묻지 않을 수 없소이다. 주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쌩쌩 불었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반듯하던 가시 삐뚤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문수는 그를 내려다보다가 안악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예. 오늘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안악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훔친 게 아니오. 받은 거요. 그 짧은 한마디가 겨울 공기 속에 맑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기와집 앞마당에서 머슴 둘이 쌀가마니를 지고 길을 건넜습니다. 두 가마니였습니다. 두 홉이 아니라 두 가마니. 안악내는 멍하니 서서 그걸 바라보다가 결국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묵은 김치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나무 한 단을 안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자 다들 조금씩 뭔가를 들고 그 초가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진작부터 돕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문수는 마을 어귀에서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시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발자국이 하나씩 눈 위에 찍혔습니다. 그는 다음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보다 먼저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훗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쌀 두 홉이 두 가마니가 된 날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가 남긴 그 말을. 훔친 게 아니오. 받은 거요. 그 말이 그 겨울보다 훨씬 오래 따뜻했다고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